나이프 전문 토크 채널 나이프토크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봐주실 컬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진행을 맡을 거우맨이합니다. 컬스님 뭐 이번 샷쇼는 잘 다녀오셨고요.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아니 무슨 이게 너무 올해 무슨 나이프나 뭐 그 업계 트렌드는 어떻게 좀 발목할 만한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올해 나이프들은 대체로 보아하니까 자기 복제라고 할까요? 기존 그 제품들을 갖고 있던 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내거나 아니면 예전에 단종되었던 걸 다시 내거나 특별한 변화는 없어 보였습니다. 이렇다면. 예, 미국이나 나이프 시장이 뭐 한국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뭐 크고 뭐 다양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각 분야별 또 이제 특수한 나이프들 뭐 이런 걸 많이 쓸 거고 뭐 그런데 좀 이제 컬스님이 이제 미국에 계셨을 동안 또 한국에는 지금 하나의 그 나이프에 관련된 에피소드가 이슈가 있어서 이게 업계에 좀 잔잔한 좀 파문을 일으켰었습니다. 이게 다름 아닌 특전사 납품용 생존용 나이프에 대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 뉴스를 보셨나요? 한국에 오셔서? 아니 미국에 있을 때는 뭐 페이스북에 와서 잠깐 봤습니다만 한국에 오니까 뭐 여기저기 또 기사도 오르고 네. 뭐 블로그에도 그런 글들이 올라서 예. 뭐 훑어봤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 이제 시작된 발단은 이제 SNS에서 또 여기 자료 사진이 나갈 거지만은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18만 원에 대한민국 특전사에게 납품될 생존용 나이프라고 공개가 되면서 또 배경은 이제 또 그 녹색의 부직포에 또 이제 약간 좀 황금빛 나는 손잡이에 이제 은색 또 톱날 이 칼날 하며 또 앞에는 또 이제 캡슐형 그 생존 용구가 있으면서 이걸 보신 분들이 상당히 되게 좀 분노? 아니 상당히 좀 너무하다 이런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일단은 딱 봤을 때 이게 너무 좀 싼 티가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글 밑에 뭐 여러 가지 답글들에서 이거 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무슨 뭐 10달러도 안 하는 뭐 저렴한 나이프하고 너무 똑같은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최근에 또 여러 가지 그 납품에 대한 문제가 약간 정치적인 이슈하고 엮여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좀 많이 좀 분노하신 경향도 있었는데 그 첫 번째는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정보에 대한 부재가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전사 관련되면 또 한국이 어떻게 보면 그런 스페셜 포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제 한국은 요즘에 최고의 장비와 뭐 그런 거를 전달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또 한국 군의 현실이 좀 떨어진 한국 군의 현실이 좀 그렇지 못한 관계로 그렇게 또 해외 특수부대에 준하는 장비를 납품하지 못한 게 어떻게 보면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좀 섭섭한 상황이 있었는데 또 정권도 바뀌고 또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납품된 나이프의 비주얼적인 면이 뭐 너무 떨어져서 일단은 저도 그랬어요. 일단은 이거 너무 좀 가격에 비해서 너무 떨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디서 정말 지금 되게 저렴하게 급조해서 만든 제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그 칼집에 그 폭스나이프라는 로고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 이제 폭스나이프는 이제 이탈리아의 되게 역사를 가진 나이프 브랜드인데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그 램블러라는 약간 서바이벌 스타일의 나이프가 이렇게 제작되고 있고 이번에 특전사에 납품된 나이프가 이 램블러 나이프의 약간 좀 변형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사진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램블러 나이프와 지금 특전사에 납품 예정인 그 나이프의 차이점을 보면은 와이어 커팅 기능이 램블러 나이프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이번에 특전사 납품 예정인 나이프를 보면 이렇게 와이어 커팅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좀 의아해했는데 혹시 컬스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떻게 조사하신 거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폭스에 직접 문의를 해보니까 네. 그런 원래는 없는 사항이지만 이제 그 와이어 커터에 이제 홈을 내서 그걸 이제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확인된 결과니까 뭐 시중에 놔두는 뭐 그 가짜다 무슨 뭐 이런 뭐 모조품이다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폭스에서 직접 뭐 납품된 건 맞고요.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뭐
비리 같은 거나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읽다 보니까 좀 많은 분들이 흥분을 하신 거예요. 야, 폭스란 브랜드가 있기는 있냐? 이거 무슨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돌았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폭스나이프의 나이프를 몇 가지 가지고 있고요. 품질에 대우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역사를 많이 가진 오래된 나이프이기도 하고 한데 폭스나이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정보를 좀 알려주시면 어떤 점들이 좀 있겠습니까? 폭스 나이프는 그 이탈리아에서 주로 이 나이프를 많이 만드는 곳이 마니아고라는 도시인데 여기 옷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폭스도 이제 그 업체 중에 하나고 1977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중견 업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벤치메이드보다 더 오래된 거. 한 40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폭스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나이프를 만드는데 뭐 밀리터리 이쪽보다도 뭐 클래식한 타입의 뭐 헌팅 나이프, 아웃도어 나이프, 서바이벌 나이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아기자기한 뭐 소형 또 아이템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폭스 나이프가 이제 그런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익숙한 이제 우리나라에는 별로 소개가 안 됐었고 또 소개가 됐어도 조그만 그런 그 포켓 나이프 같은 그런 소형 아이템들이 많이 소개된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폭스가 사업 다각화를 하면서 밀리터리 디비전을 만들어가지고 택티컬 나이프라든가 밀리터리 나이프를 만들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생소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폭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문제도 그 어떻게 보면은 18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보면 많기도 하고 적게도 할 수 있는데 워낙 나이프의 가격대가 좀 천차만별이에요. 또 같이 비교됐던 제품들 중에 하나는 뭐 7만 원짜리, 8만 원짜리가 이런 비슷한 모델을 또 얘기하지만은 그런 모델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사양의 나이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중국산 대량 생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이프와 이번에 뭐 소개된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그 품질이 그 인정된 그런 나이프들과는 솔직히 좀 동일급에서 그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제품들이었어요. 또 이제 가격적인 면 그리고 또 보면은 이게 18만 원이라는 비용이 어떻게 적정가 아니면은 뭐 적정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이게 좀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바가지를 당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일단 이번에 그 입찰 공고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이 개당 단가를 20만 원씩 매겼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칼 외에 뭐 일회용 그 담요라든가 그다음에 또 조그만 소형 카디언 멀티툴 그다음에 뭐 이런 와이어 커트들이 이제 와이어 소 같은 게 포함된 네. 이런 개념이라서 칼값이 18만 원 정도 책정된 거는 그 원래 그 폭스 나이프의 뭐 소매가라는 건 대충 정해져 놨지만 뭐 실제로 그렇게는 안 파는데 소매가 기준으로 보면은 뭐 크게 바가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적정한 가격에 구입해다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것 한 가지가 그 이번에 납품된 나이프의 기본인형이라고 할 수 있는 램블러 나이프는 기본적으로 포함된 칼집이 가죽 칼집이었어요. 그 가죽 칼집을 포함해서 대략 한 180불, 200불 정도의 현지가 판매가 되는 거였었는데 이번에 납품된 나이프를 보면은 그 기능성 칼집과 와이어 커팅 기능이 같이 포함된 특수한 기능성 칼집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포함된 나이프의 가격대를 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램블러 나이프에다가 램블러 나이프 기본 뭐 180불이었는데 여기다가 기능성 칼집을 더했으면은 가격이 더 오버가 됐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납품 가격이란 걸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본적인 나이프에다가 기능성 칼집까지 해서 이 가격 정도면은 이렇게 나쁘지 않은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칼집을 보면 이 칼집은 그 폭스가 가지고 있는 그 밀리터리 디비전 라인의 그 총검의 네. 칼집을 차용한 건데, 그러니까 뭐 같은 회사 제품이니까 예를 들면 같은 회사 제품에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제품의 칼과 B 제품의 칼집을 결합한 거니까 금액이 그게 크게 오르거나 뭐 크게 낮아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충 램블러 가격에서 좀 조금 더 오르는 정도? 뭐 그 정도일 테니까 이거 뭐 흔히 말하는 뭐 바가지나 뭐 이런 USB 사건 같은 거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채널에서 어떻게 민간 그 아마추어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군 관련, 그 국가 관련 그런 어떻게 보면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토론을 하기가 어느 정도 조금 좀 부담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도 지금 방향을 놓고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어요. 이번 사건 이후에 많은 군사 전문가들 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는 그런 점을 이제 그런 정치적인 면 아니면은 좀 그런 걸 좀 떠나서 그래도 저희의 또 전문 분야인 또 나이프가 나왔기 때문에 그 군용 나이프와 그다음에 또 일반 아웃도어용 서바이벌 뭐 부시크래프트 나이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고 이번 일을 계기로 인해서 나이프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은 가장 인간의 원초적인 생존의 도구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같은 생존용 나이프라 그러면은 뭐 아웃도어 부시크래프트 나이프도 있겠고 여러 가지 생존용 나이프가 있겠지만은 밀리터리용, 군용 생존 나이프는 어떻게 좀 다르고 어떤 좀 차이점이 있나 그리고 이번에 채택된 나이프도 분명히 뭐 좋은 선택과 합리적인 선택을 좀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차후에 조금 더 다른 모델을 채택하게 되면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어떤 생존용 나이프가 좀 그 카테고리 안에 들게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사건으로 이렇게 사진을 보신 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저게 무슨 뭐 람보 나이프 같은 걸 갖고 왔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셨어요. 예, 뭐 람보 나이프가 어떻게 나이프 매니아들께서는 많이 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예. 아무래도 그 미디어 영향이라는 걸 네.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아직도 그 많은 분들은 특수부대 칼 그러면 람보 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람보 1입니다만 그렇죠. 람보 2는 이거보다 조금 더 과장된 형태입니다만 일단 람보 1은 이렇게 생긴 나이프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원통형 핸들에 안이 비어있고 그 안에 캡슐이 들어있어 생존용품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칼등이 톱인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걸 대충 이제 뭉뚱그려서 지금도 이런 타입을 람보 칼이라고 합니다. 영화의 영향이 너무 컸죠. 보면은 이제 또 그때 그 영화의 영향이 좀 컸고 또 막연하게 생존용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톱이 달려서 나무도 빨리 쓸어서 이제 뭐 땔감이라던가 쉘터를 만들기 위해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기본적인 또 생존용 물품들이 캡슐 안에 들어있어서 뭐 여차하면은 뭐 여행 낚싯줄을 빼가지고 낚시를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생선을 잡는다던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근데 이런 제품들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일단 람보 그 영화 자체가 1982년 영화가 그럴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도 없었고 뭐 그런 걸 또 관심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책 같은 거밖에 이제 그 어떤 정보 볼 수 있는 수단이 없던 시대에 그 영화에서 다 보여주거든요. 이걸로 뭐 그 죽창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상처가 났을 때 여기 있는 실과 바늘 계속 꿰매기도 하고 다양한 용도로 쓰는 걸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아 특수부대 나이프는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인상이 딱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전에 그 다이아드 2라는 영화 보면 글락이라는 권총이 소개되면서 마치 그게 또 무슨 최고의 권총이 다 소개되는데 그렇죠. 레이더 엑스레이 걸리지 그런 않는 무슨 뭐 하여튼 미디어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이제 영화는 별대로 이제 실제로는 그런 거를 이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 다른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상 특수부대 나이프라기보다는 아웃도어 서바이벌 나이프에 더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뭐 사냥이나 헌팅에 더 적합한 거지 군대에 쓰기는 그렇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워낙 람보 나이프의 영향이 컸습니다. 근데 또 람보 나이프의 영향이 많이 컸고 그 이후로 이 나이프의 약간 이제 가격 오리지널 되게 고가예요. 고가고 분명히 딱 보시긴 아시겠지만은 뭔가 좀 더 사람의 욕망이란 게 더욱 많은 기능을 이 나이프에 부여를 하고 싶고 여기에다가 좀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좀 더 업그레이드된 나이프를 만들어 볼까라고 생각한 브랜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인터넷상에서 서바이벌 나이프를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류의 나이프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뭐 비싼 거에서부터 싼 것까지 정말 다양한 그런 형태의 나이프가 나오고 또 이런 나이프류 중에서 이제 또 현실적으로 좀 쓸만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거를 무얼 좋아할지 못해서 모든 걸 넣어줬어. 그런 나이프가 또 있죠. 또
그 이런 람보 스타일의 서바이벌 나이프의 그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또 스페인 아이토르사의 정글 킬링 시리즈가 또 그런 나이프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이 서바이벌 라이프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람보 칼을 실제로 쓸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그렇죠. 때 쓸 수 있는 칼이라면 이 칼을 추천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람보 칼 가장 유사하고 지금까지 계속 또 판매되고 있으면서 실제 유용함을 증명했고 일단 기본 스펙은 뭐 람보 칼과 유사하죠. 안에가 비었고 안에 캡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톱날인데 실제 람보 이 나온 칼은 이 톱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이건 실제 톱으로 쓰기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람보 칼보다 조금 더 대형입니다. 그리고 안을 열어보면 나침반이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생존 캡슐이 있는데 이 안에 보면 뭐 성냥, 낚싯바늘, 옷핀, 그다음에 조그만 연필 등등 그다음에 또 네, 밴드까지 네. 그러니까 람보 칼보다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시면 또 칼집이 아주 또 이게 또 휘황찬란하죠. 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파라코드들이 들어있고 또 안에 열면 또 이렇게 그 생존 키트가 들어있어요. 또 보시면은 이 안에 뭐 그 세총용 그다음에 지혈용 총은 이제 이렇게 아, 씁니다. 여기 있는 칼집을 당겨서 여기다 고무줄을 걸고 네. 이렇게 당겨 쓰는 거죠. 그런 거에서부터 또 지혈용으로 쓸 수 있는 거고 또 보시면 이렇게 약품을 넣을 수 있는 이런 작은 병도 들어있고요. 또 더욱 대단한 거는 이제 또 아예 조그만 칼이 들어있습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아웃도어 생존용 그런 현실에서 이런 큰 나이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무슨 정밀한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런 작은 나이프가 들어있어서 이제 병따개라든가 캔따개도 가용하고 이제 또 겉훅 같은 가죽을 벗기기 위한 그런 후크도 달려 있고요. 또 여차하면 여기다가 큰 장대를 연결해가지고 창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은 뭐 시그널 미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또 각종 그 생존에 필요한 그런 그 표식이라던가 그런 스킬들이 간단하게 적혀 있기도 한데 근데 모든 장비들이 모든 걸 많이 넣어줬다 그래서 그게 또 효과적인 또 장비는 또 아닌 걸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개인적으로는 이 나이프를 구입을 해가지고 아웃도어 활동에서 사용을 해봤어요. 이게 뭐 캠핑도 해보고 뭐 이게 했었으나 이런 람보 스타일의 나이프의 가장 그 사용했을 때 문제점이라고는 이런 원통의 늘 손에서 돌아요. 그리고 캡슐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칼이 두껍습니다. 두꺼운 상태에서 정밀한 작업이라던가 정밀한 작업 아니면 무슨 나무라던가 뭐 이런 걸 초핑을 할 때 오래 사용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핸들 형태가 가지고 있는 장점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터사에서도 이런 거를 문제를 어느 정도 이게 그 감지를 했는지 동일사에서 조금 이제 비슷한 서바이벌 라이프 중에 한 가지만은 그 아이토르사의 코만도 모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코만도 모델은 이제 똑같이 안에 이렇게 생존 캡슐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침반도 있긴 하지만은 원통형 핸들을 좀 피했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사이즈가 크긴 크겠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불편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많이 좀 진화가 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납품된 특전사용 생존 나이프도 그런 점에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더라고요. 꼭 굳이 저렇게 원통형 핸들의 나이프를 좀 썼어야 했나 것이 조금 아쉬운데 뭐 좀 그래도 그 한국의 뭐 특전사 대원분들이라면은 그 정도는 이제 또 그 실력으로 그다음에 또 기술로 좀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은 그런 점이 조금 좀 아쉬웠고요. 원통형 핸들 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캡슐을 수납한다는 아이디어는 뭐 사실 렌달 라이프를 보면은 뭐 그 이전에도 나왔던 개념이고 여러모로 생각하면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일단 이 방법은 나이프 자체 내구성을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나이프에는 탱이라고 해서 이 끝에 들어가는 심지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깊이 박힐수록 이제 내구성이 높아지거나 이제 어떤 충격을 줬을 때 견디는 게 세지는데 이런 방식이라면 요 끝에 조금 박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chopping이라든가 이렇게 후려치는 걸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손상을 입을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이런 방식은 거의 안 쓴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도 특전사 또 재밌는 한 가지가 만약에 그 특전사용 전투 나이프를 만약에 지급을 한다 라 그랬으면은 아마 여러 가지 선택의 그런 ROC가 좀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근접 전투라던가 이런 거를 최적화하기 위한 거는 뭐 저희가 저번에 살았지만 페버샤이스라던가 뭐 여러 가지 전투 나이프가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전투 나이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뭐 케이바 같은 경우도 있겠죠. 뭐 케이바도 뭐 분명히 전투 나이프로 나와 있지만은 나이프로서 뭐 생존용품의 그런 걸 하기에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충분히 뭐 여러 가지 땔감을 구한다던가 초핑을 한다던가 여러 가지 사냥을 해서 무슨 뭐 가죽을 벗긴다라던가도 나이프가 가진 기본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이번에는 그 생존용품이라는 뭔가 그 카테고리 안에 들었었기 때문에 그 올라운드 나이프보다는 뭔가 우리가 이거를 선택했을 때 생존용이라는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좀 가시적인 그런 요소들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뭐 이번에 채택된 생존용 나이프도 원통형 핸들에 기본적인 서바이벌 킷이 좀 들어가 있었던 게 뭐 기본으로 들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월남전 때 쓰던 그 특수부대를 사용했던 이런 복각 나이프거든요. SOG의 나이프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이라고 분명히 전투 나이프지만은 뭐 생존용이라던가 뭐 그런 쪽에 쓰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 람보가 만약에 월남전 참전용사 특수부대 출신이라면 실제로 이런 거에 더 가까우는 칼을 써야겠죠. 근데 뭐 영화상의 창작일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 나이프는 SOG 나이프인지 알려진 보기 나이프인데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이거를 이제 택티컬 나이프의 이제 시작으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어떤 도구와 그 다음에 실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도구가 합쳐진 거. 그러니까 지금 택티컬 라이프의 그 컨셉과 거의 유사합니다만은 그 시초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물론 더 넓게 보면은 뭐 케이바 나이프까지 거슬러 갈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중간 흔적이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또 최근에 몇 년 들어 그 한국하고 전 세계에 되게 생존과 서바이벌에 대한 열풍이 불었었어요. 뭐 이제 또 베어 그릴스 같은 또 약간 엔터테인먼터적인 그런 또 생존 기술을 가진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뭐 정말 다른 무슨 뭐 레이미어스라던가 뭐 이외에 정말 리얼 서바이벌 스타일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많은 그런 생존 스킬 그다음에 자기 그 사람들의 이름을 딴 생존용 나이프가 나왔는데 만약에 그럼 이번에 특전사에 납품된 나이프가 그런 사람들이 만든 뭐 아웃도어 서바이벌 부시크래프트 나이프 같은 것이 채택이 됐으면은 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렇죠. 뭐 그거를 꼭 뭐 유명한 사람이 했다고 해서 그게 꼭 뭐 필요한 건 아니니까 우리는 또 우리의 실정이 있고 그렇죠. 부대 운용상의 어떤 교리도 있을 테고 이번에 또 그 구매 요구 사항서를 보면 기본적으로 와이어 커터 기능이 있어야 되고 서바이벌 생존 이런 또 기능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같이 서바이벌 용품도 같이 이제 구매를 하게 돼 있었던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와이어 커팅 기능이 있는 서바이벌 나이프가 주 컨셉이라고 봐야겠죠. 특전사에서 원한 것은. 네. 그다음에 그게 또 우리의 현실에 또 가장 또 부합된다고 판단을 했을 거고요. 실제 또 운용하는 뭐 다른 뭐 부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아직까지는 필드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네. 또 생존용품 나이프를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또 이제 미 공군용 생존용 나이프입니다. 뭐 일명 볼트 나이프라고 불리는
아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생존용 나이프인데, 초반에는 이제 카멜로스에서 오비를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온타리오라던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브랜드에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이프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서바이벌 나이프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이런 서바이벌 나이프와는 사이즈라던가 그런 게 좀 다르죠. 그래서 분명히 같은 생존 나이프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 공군이 사용했던 생존용 나이프란 것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생존을 하기 위한 상황에서 뭐 나무를 친다던가 뭐 그럴 때는 큰 나이프가 좋지만은 이 나이프의 개발 배경은 만약에 이제 파일럿들이 만약에 비행기가 뭐 추락을 했을 때 유리창을 깨고 나오기 위한 이런 해머 기능이 있는 큼직한 이런 버트 같은 게 큼직한 망치로 쓸 수 있는 이런 용도가 있어야 됐습니다. 이런 용도가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이유는 항공기 또 크루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장비를 많이 메고 협소한 공간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나이프는 이렇게 적합하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연구를 해서 나온 나이프들이 이런 어느 정도 환경의 특수성을 생각한 이런 파일럿 서바이벌 나이프가 한 가지 방법이라고 또 나오고 한 가지 또 형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이프는 이제 미국에서 채택했을 때도 복잡한 뭐 사양사든가 그런 이제 밀스펙 같은 게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3분의 2줄까지 이제 탱이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는 이제 뭐 주요 소재가 뭐 가죽이었으니까 가죽집에서 좋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좀 상당히 클래식하고 그냥 등산용 칼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원래 개념은 이제 이게 이 서바이벌 라이프의 이제 군용으로 치면은 현대 서바이벌 라이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능은 뭐 간단합니다. 이 칼 외에 그냥 숫돌 하나 들어가는 정도. 그렇죠. 나머지 이제 기술로 커버하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잠깐 뭐 그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이번에 이제 칼에 대해서 이제 뭐 440A는 너무 좀 약하지 않냐, 뭐 요즘 뭐 CPM 뭐 S30V라든가 154C 같은 거 써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도 대개 군용 나이프들은 440A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좀 좋은 군용 나이프라고 해서 440C 정도? 왜냐면 일단 사실 154CM이라든가 CPM S30V 같은 거는 우리가 좀 너무 프리미엄 나이프에서 좀 많이 익숙해져서 그렇지 상당히 고급 강제이고, 그 수요 자체가 이렇게 나이프 전체로 보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거라고 본다면은 440 계열인데, 일단 이거는 다루는 쪽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제품을 많이 만들어 본 것도 있어서 가공하기 쉽다는 거, 그럼 기술적인 어떤 열처리라든 코팅을 하든 그런 게 더 쉽다는 거죠. 사실 S30V만 해도 지금 여러 메이커들이 쓰지만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은 메이커들이 이걸 쓰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쓴다고 해도 열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른 데 맡겼어야 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봐도 뭐 한 특수부대 일개 유닛이 뭐 공동구매해서 사는 거란 몰라도 수천 명이 지급되는 거로 그렇죠. 그런 강제를 쓴 거는 아직 미국조차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보면 이번에도 뭐 밀리터리 매니아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은 뭐 아주 그런 택티컬 라이프의 마케팅 중 한 가지가 또 뭐냐면은 뭐 어느 특수부대에 뭐 납품을 했다, 어디에 사용했다, 이런 것이 아주 그런 이슈가 되고 있고, 뭐 해외 특수부대들의 그런 후기라던가 그런 글들을 보면은 그런 브랜드들에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나이프들을 뭐 협찬이라던가 그런 아니면은 혹은 부대원들끼리 이게 또 공동 구매해서 구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벌써 단위가 이제 100단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정말 무슨 수만 수천 자료까지는 아니지만은 균일한 품질의 일정량의 그런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브랜드의 그런 나이프를 조달을 해서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무슨 뭐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뭐 소규모 그런 나이프 브랜드들은 그렇게 뭐 100단위, 1000단위의 그런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납품을 하기 참 쉽지가 않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컬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440이나 420에 대한 나이프들에 대한 그런 열처리라던가 제작에 대한 공정에 대한 노하우를 되게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고가의 나이프,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이탈리아 뭐 독일의 보커라던가 아니면 뭐 이탈리아의 무슨 뭐 라이온 스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폭스 또 여러 가지 브랜드를 보면은 또 익스트레마 라이티오 같은 경우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 440, 420 계열의 스틸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 뭐 저도 나이프들을 많이 사용해봤지만은 울티메이트한 스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실전적으로 가장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쓰는데 지장이 없는 그런 나이프 스틸들은 전반적으로 440C 그 정도 계열의 나이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제가 가장 크게 인정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녹이 좀 많습니다. 일단 녹의 부식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나이프를 사용할 때 되게 울티메이티아 스틸이라고 되게 경도가 높게 나오고 있지만은 경도가 높다는 거는 잘못하면은 깨질 수가 있는 위험이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사용을 해서 만약에 깨졌을 경우에 이 칼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다시 가는 샤프닝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이게 정말 안 갈려요. 근데 반면 이런 440 쪽, 420 쪽, 420 좀 그렇고 한 440이라던가 뭐 약간 스테인리스의 탄소광이 많이 들어있는 이 정도 계열들은 사용 후에도 샤프닝이 아주 손쉽습니다. 가지고 휴대용 숫돌이라던가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 현장에서 바로 이제 샤프닝을 해서 또 예리한 칼날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뭐 좋은 최첨단 강제가 좋긴 좋지만은 또 여러 가지 혹독한 환경에서 또 범용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생존용 나이프에 있어서는 그 440이라던가 뭐 430급의 스틸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칼날 길이가 뭐 420, 440이 뭐 경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어느 정도 칼날의 두께가 이제 5mm, 4mm 정도 되면은 인간의 완력으로 이렇게 파괴시킬 수는 참 어렵습니다. 뭐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프레이바라던가 무슨 뭐 빠루처럼 이렇게 무리하게 사용하게 될 경우는 이제 이건 더 이상 나이프의 범위를 벗어나게 된 거고 조금 좀 스틸에 대한 문제는 좀 또 현실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좀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말씀하다가 하셨는데 혹시 뭐 와이어 커팅에 대한 그런 의견은 어떠신가요? 커터에 대한 그런 아니 기본적으로 요즘 뭐 많은 총검들이 와이어 커팅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만은 처음 와이어 커팅이 이제 처음 얘기를 하고 시작한 거는 M9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겠죠. 네. M9도 어떻게 보면 그 동구권에 쓰고 있는 AK-47 총검이 이제 와이어 커팅이 된다는 거에 이제 자극을 받아서 그 기능을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한 30년이 넘었던 얘기인데 오히려 지금 나오는 총검들은 그런 기능을 그렇게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최근에 채택된 그 미 해병대 그 3S 같은 총검을 보면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럽계 총검들이나 뭐 이런 총검들에도 그런 게 있긴 한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 철조망을 절단한다, 와이어 커팅을 한다는 것이 꼭 그렇게 필요한가? 또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약간 있거든요. 또 물론 우리나라에서 환경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런 효용성에 대한 크게 그 의미를 갖지 않는 추세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아이콘 제품인데 이제 아이콘은 독일 회사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타입의 칼날은 K1277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 특전사에 예전에 쓰인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남아있을 거고요. 근데 이 나이프도 요즘 나오는 것들은 꼭 이런 와이어 커팅 기능을 이렇게 넣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절단기를 하나 주는 게 좀 더 효과적인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뭐 감지기도 많이 있고 뭐 진동 감지기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기 드론도 있고 CCTV도 있는 이런 세상에 철조망을 꼭 특수부대들이 가서 그걸 잘라야 된다. 아니 우리나라는 뭐 좀 특수한 지형이니까 뭐 적국을 생각하면 그런 시설이 있을지도 모르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런 거에 이제 의미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생존 나이프에 대한 또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그 아웃도어 생존 나이프와 밀리터리 생존 나이프가 지금 차이가 개인적으로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장 생존 그 아웃도어나 부시크래프트 쪽에서 또 최고의 생존용 나이프라고 얘기하는 나이프가 바로 이 또 폴크니븐의 S1 모델이 그 최고의 서바이벌 나이프로 꼽는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데 또 보시면은 또 이런 서바이벌 나이프들과는
상당히 또 차이를 보입니다. 이게 사이즈도 작고 컴팩트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기능을 많이 뺀 그런 형태거든요. 그리고 또 동시에 비슷한 형태인 또 콜드스테사를 또 대표하는 또 서바이벌 라이프 중에 한 가지가 SRK 모델인데 형태는 비슷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이쪽도 전반적으로 의견들이 분명히 도구도 중요하지만은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사용자의 기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들었고, 그렇게 그 자잘한 기능이 있어서 내구성에 문제가 생길 바에는 아예 정말 심플하게 딱 필요한 것만 만들어서 나이프의 용도로만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아웃도어 서바이벌 쪽에 그런 큰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 이번에 채택이 된 서바이벌 그 특전사용 생존용 나이프도 보면은 일단 사이즈가 길이가 18cm급 되는 거니까 한 길이가 한 이 정도 되겠죠. 이 정도 되는데 한 가지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아웃도어맨들도 산에 갈 때는 뭐 등산 배낭 같은 걸 메고 여러 가지 장비를 꾸리는 배낭을 가지만은 만약에 완전 무장을 한 뭐 특전사들이나 그런 스페셜 포스의 경우는 여기에다가 칼집까지 해버리면은 뭐 벌써부터 사이즈가 상당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한때는 경량화를 추구하는 요즘에 이런 큼직한 나이프를 이제 허리춤에 아니면 장비에 가지고 다닌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무리가 저는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또 그래서 이쪽 아웃도어 서바이벌 쪽의 나이프의 전반적인 그 나이프 사이즈에 대한 그 차트를 보면은 아주 작은 나이프에서부터 이렇게 15cm가 넘는 나이프가 있지만은 가장 적정한 나이프의 길이는 4인치 정도의 4인치 정도로 하면은 한국 사이즈로 하면은 한 몇 cm냐? 10cm 정도? 10cm 정도? 조금만 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15cm 이하 정도 나이프를 좀 적당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요 정도가 그 15cm 이하의 칼날을 가진 그 탑스 나이프의 그런 사일런트 히어로라는 그 다용도 나이프인데 이런 것이 뭐 아웃도어용 나이프라고 하지만은 분명히 뭐 생존용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전술적인 그런 용도로도 그 쓰기에 나쁘지 않은 사이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서바이벌 라이프를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럼 뭐 베어 그릴스 같은 스타일의 생존 라이프를 채택을 해야 되느냐? 만약에 이번에 정말 진짜 그 특전사의 생존용 나이프가 정말 그냥 부시크래프트 나이프 같은 게 납품이 됐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의아해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면은 또 이런 밀리터리 생존 기술의 또 원류를 좀 따라가 보면은 또 어떤 게 있냐? 바로 이제 또 세르라는 그 서바이벌 군사 관련 그런 서바이벌 생존용 그런 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SERE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서바이벌, 그 다음에 회피,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탈출이라는 그 영문의 이니셜을 딴 그 교육 과정입니다. 근데 자료 화면에 나가겠지만은 이거는 맨 처음에 만들어진 계기가 그 공군 파일럿들이 만약에 적진에서 격추를 당한 상황에서 이제 최대한 탈출을 하고 생존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육해 공군 해병대까지 다 그런 스페셜 포스들한테는 이수해야 되는 한 가지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좀 주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런 거에 주축이 된 사람이 이제 월남전 당시에 그 그린베레 대원이었는데 그 작전 중에 월남전에서 포로로 잡혔던 제임스 닝로우 소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대단한 게 뭐냐면은 5년 동안 베트콩한테 잡혀 있다가 포로로 잡혀 있다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오만 진짜 고생을 하시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이분의 그런 경력을 그런 경험을 모아서 이런 것이 시스템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쪽에서 그런 교육을 하시면서 이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나이프가 이제 또 알마에서 나온 또 세르 나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벌써 만들어진 지는 좀 됐지만은 되게 무난하죠. 되게 범용 그런 지금까지 만들어진 지가 되게 됐고 그런 군사용 생존 기술의 그런 기초와 토대를 닦으신 분이 만든 나이프인데 보긴 되게 특별하거나 그런 건 없이 되게 범용성을 되게 평범하게 생긴 나이프입니다. 뭐 되게 전문가가 만든 생존용 나이프라고 하기에는 되게 좀 썰렁하죠. 심플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SER, 셀이라고 하는 이런 나이프들 종류를 보면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작은 파이팅 나이프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의 파이팅 나이프면서 그 다용도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대거 타입이 아닌 이제 한쪽 날 타입인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어떤 생존을 위해서 기본 무기로 쓰지만 유사시는 여기에 이제 뭐 끈을 묶어서 창으로 쓴다든가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다용도성을 강조하지만 또 가장 중요한 것도 휴대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파이팅 나이프를 겸하는 유틸리티 나이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최신형 군용 나이프의 최신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벤치메이드에서 나온 또 아다마스 픽스 나이프는 하는데 벤치메이드사는 뭐 미국을 대표하는 나이프 브랜드인데 그 아웃도어 용품들도 많이 있지만 또 아주 많은 양이 또 그 군대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되게 또 많이 납품되는 제품 중에 한 가지인데 보시면은 일단 작고 핸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G10이라던가 뭐 마이칼타 같은 스케일 없이 이렇게 코드 랩핑으로 만들어진 그 파라코드로 감아서 손잡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나이프에 무슨 여러 가지 부수적 기능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프가 되게 인기가 트렌드가 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휴대성. 일단은 무거우면 안 되고 언제나 한 가지 무거우면 안 되고 또 한 가지가 이런 아웃도어 서바이벌 라이프들에 비해서는 좀 더 자기 방어적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엣지도 대거까지는 아니지만은 위 아래로 날카로운 엣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그 적진에 뭐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이제 고립된 상황에서 그 나이프를 가지고 이제 생존 하나만 가지고 뭐 어떻게 전투를 벌인다던가 사냥을 하는 것보다는 이 핸들을 풀러서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나무들과 결합을 한 다음에 창을 만들어 가지고 전투를 싸우는 게 또 여러 가지 서바이벌 그런 생존 스킬 중에 한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뭐 전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나이프를 갖고 싸운다 그러면은 상대방의 거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위험해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전투를 벌이던가 회피를 하는 것이 좀 더 그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도 초반에는 이런 형태의 핸들을 되게 좀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또 여러 가지 글들이라던가 자료를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그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다마스 픽스 나이프를 보면 이제 현재 이제 최신 경향의 이제 서바이벌 라이프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아까 보셨던 세레 나이프라든가 이런 폴크니븐의 S1 같은 또 그다음에 벤치메이드의 아다마스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계보들은 어떤 이제 고립되었을 때 혼자서 뭐 탈출한다거나 그런 게 계보가 이제 계속 이어진다고 봐야겠죠. 베어 그릴스의 나이프도 크게 보면 이 계보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종류의 그 서바이벌 라이프들을 살펴봤는데 하나는 이 정글킹, 그 람보 나이프 스타일로 대표되는 이 한 가지의 최대한 많이 갖춘 나이프들. 종합 선물 세트냐? 그리고 또
SERE 세레나이프로 대표되는 최대한 또 단촐하면서도 기능성만을 살린 또 그런 심플한 컨셉이냐. 네. 이 두 가지가 이제 타입이 있는데 아무래도 현대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 심플한 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리고 있는 편입니다. 전 세계 특수부대를 보면. 네. 근데 어디까지나 뭐 각 나라의 또 실정이 다르고 운용하는 환경이 다르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는 이런 특수전 라이프를 이제 도입한다는 것이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서바이벌 라이프를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하는 또 그런 설정으로서 되도록 또 많은 것을 좀 담고 싶지 않았나. 그렇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워낙 또 방위 산업에 대한 단위가 크지 않습니까? 단위 산업이 크고 또 그 보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접근성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폐쇄된 조직에서 자유스러운 논의를 한다는 것이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제가 알기로는 이번 그 채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많은 검토가 있었으며 또 이 현장 또 지급된 분들에 대한 또 의견도 반영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어떻게 보면은 노력을 한 거에 비해서 어떻게 좀 티가 많이 안 났죠. 그리고 약간 또 이번에 또 그 참 아쉬웠던 점이 조금만 더 좀 많은 정보와 또 좀 제대로 된 이미지를 좀 이제 그 정보가 공개가 되었으면은 조금 이제 이런 논란도 좀 덜했을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또 이런 한국 국방부에서 또 여러 가지 나이프들을 검토를 하고 좀 더 좀 효과적인 좀 제품 찾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네. 네. 또 이번에 일로 뭐 여러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 올라온 글 중에 보면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좀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왜 그 회사의 칼을 안 썼느냐 뭐 그런 얘기를 오신 분도 많은데 뭐 가급적 이런 거 국산 쓰면 좋죠. 또 우리나라 어떤 그 기술 축적에 도움이 될 테고 그런데 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칼을 만들 만한 제조업체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나라 업체에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디자인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외국에 발주해서 OEM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이러면 우리가 이런 분야에도 기초 산업이 없다 보니까 그런 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건 앞으로 어떻게 뭐 발전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실정이 그렇다는 거죠. 네, 지금 저도 그래서 속에서 정말 해외 유명한 특수부대들은 이제 정말 그 국가 그 나라가 자랑하는 뭐 여러 가지 나이프들 많이 생산을 하거든요. 이탈리아도 그렇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루 말할 수도 없고 뭐 스트라이더 같은 거라던가 무슨 미션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뭐 매드독이라던가 여러 가지 매니아들이 한번 정말 들으면 혹할 만한 그런 고품질의 나이프들이 있는데 그 한국의 일단 실정은 또 그런 나이프들이 산업적으로 너무나 기반이 약하고 또 대량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다 보니까 참 한국을 대표하는 특수부대들한테 참 한국이 자랑하는 그런 나이프들을 진짜 지급을 하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정말 활약을 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조금 좀 시장이 확장이 되고 그렇다고 또 그 군납을 위해서만 그렇게 시장이 커질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반적으로 나이프에 대한 인식과 그런 일반인들이 그런 약간 좀 하드웨어적인 제품으로서 그런 나이프에 대한 접근성이 좀 높아져야지만 그런 사업도 동시에 좀 커지는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는 뭐 약간 규제 같은 것도 좀 풀려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좀 좋아져야 한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번 연도 처음에는 뭐 방산비리가 아니냐 뭐 이런 오치까지 나돌았었는데 뭐 살펴볼수록 국방부에서 뭐 이번 특전산 칼을 선정하는 데서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어떤 장비든지 모든 대원과 모든 상황에 다 만족할 수는 없는 법이고 또 제가 특수부대면 그런 쪽을 잘 몰라도 특수부대가 있으면 그 부대별로 하는 역할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대한테는 이 칼이 맞을 수 있지만 어떤 부대는 또 이 칼이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제품을 뭐 대량 구매하기 전에 조금씩이라도 구입해서 그 부대 실적으로 한번 써보면 다양한 필드 테스트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국방부의 이제 어떤 이 소유 개인 장비 같은 거를 더 확충하겠다는 그 의지를 많이 보여준 셈이니까 네. 조금 더 그런 노하우를 더 보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하여튼 뭐 그
2018년 연초부터 이게 좀 그 소소한 이게 이슈가 나이프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는 게 참 좀 놀랍죠. 만약에 옛날부터 뭐 국방에 대한 뭐 논의가 된다면은 무슨 정말 스케일이 컸던 무슨 뭐 전차, 항공기, 뭐 총기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저 되게 놀랐던 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줬고 전반적으로는 이해를 하셨어요. 이런 게 왜 필요하고 이제 또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납품이 되어야만 그런 그 특전사 대원분들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납품 예정인 나이프가 일단은 좀 은색이다. 이왕이면은 이렇게 은색의 반짝반짝한 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적진에 들어갔을 때 이게 위치가 노출될 수 있는 뭐 이런 거에 대한 답글도 많이 달렸었고 뭐 원통형 핸들에 대한 뭐 장단점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게 저는 되게 많이 놀랐었어요. 이제 앞으로도 그런 분들 매니아들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에게 또 더욱 나이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그 안전한 사용 그리고 저변 확대를 위한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는 나이프 토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나이프 토크는 여기까지고요. 하여튼 좀 저희가 준비한 건 많았었는데 저희가 이 영상에 저희가 의도했던 것들이 다 담겼을까는 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정보들 오늘 영상 보시면은 이제 또 좀 막연하게 알았던 그런 정보보다는 좀 더 이렇게 저희가 오늘 실물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보시고 이게 저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놀라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여러 가지 의견들 저희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유튜브 그다음에 개인 블로그 이렇게 의견들 남겨주시면은 저희도 나중에 참고하고 다음번에 또 다시 한번 달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촬영 도와주신 컬스님 감사드리고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나이프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